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240페이지. 자, 이제 우리 재산세를 이제 마무리 짓고 그다음 이제 주제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얼마나 한 주간 또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지 한번 또 정리를 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세는 우리가 관할이 시라든가 그다음에 군이라든가 구 이렇게 출발했었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제주도는 이제 특별자치도, 세종시는 특별자치시가 됩니다만 이제 대부분은 시군구에 국한한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이제 걷고 시군구에서 세금 관리를 하는 그런 세목이 재산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우리가 공적인 장부 현황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공적인 장부 현황을 들여다보고 사실상 현황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와 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부를 기준으로 간다, 사실 기준으로 간다. 빙고. 사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에 따라서 부과하면 우리는 이것을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해당 빵빵 재산이 있겠죠? 자, 우리 재산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밴드에서도 뭐 요거 계속 뭐 문제 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밴드 문제도 계속해서 잘 풀고 계시죠? 네. 자, 그럼 우리 재산이라는 것은 5가지 재산이 있다. 5가지는 우리가 토지 재산, 그 다음에가 건축물 재산, 주택 재산, 그 다음에가 선박,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재산이 있습니다. 자, 제가 주말에 그 토지를 한번 좀 보러 갔었어요. 경기도 광주에. 요즘 광주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광주하고 퇴촌, 네, 고1 때도 뭐 전원주택 개발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강남과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광주, 뭐 이천, 여주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간간히 또 이런 컨설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그 중개하신 제자분들과 같이 가서 또 임장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합격하셔서 꼭 나중에 그런 현장 답사도 가고 또 임장도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현장 공부하시면 정말 재밌거든요. 지금 막 우리가 막 뭘 외워야 되고 막 이해를 해야 되고 하니까 힘든데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는 그 제자분이 이제 중개법인을 광주에서 아주 크게 합니다. 그래서 지장고 중개법인이라고 토지 전문 중개를 하시는데 또 가서 그냥 뭐 만난 것도 먹고 또 현재 중개를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뭐 처음부터 중개를 또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쪽도 토백이고 하시다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장 창고 전문 중개를 하는데 어쨌든 저도 가서 한 수 배우기도 하고 또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있으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그런 뭐 광주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다만 건축물과 주택은 우리가 뭐가 달라서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세 방식이 달라서 건축물과 주택은 따로 구분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우리가 통합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분과 대지분이 있다. 그러면 얘는 과세 방식이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건물과 토지가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 현황을 딱 들여다보면은 요 가격을 조회해야 되는 거죠. 재산 가격을 우리가 조회를 해봐야 돼요. 재산가액을 조회를 해보자. 그러면 이 재산가액을 우리가 조회를 해보는데 그 시군구에서 조회된 그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빙고. 시가 표준액. 맞죠? 자, 시가 표준액으로 조회가 된다. 다만 우리가 토지나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 시가 표준액이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논리에 민감한데 비탄력적인 거니까 금액을 좀 조정해 주자. 그래서 여기다 무슨 비율을 곱한다라고 했었죠.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일정 비율을 곱하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정, 그렇죠?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네, 이렇게 표현했었죠.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과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과표가 되고 그 과표가 결정이 되면 여기다가 이제 1점 곱하기
세금 요율을 우리가 곱하자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때 세금 요율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본이 되는 세율이 표준 세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있죠. 중과 규제 목적으로 맞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례세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한 가지. 그러면 표준세율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역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중과세율은 이제 과밀 억제권역에 우리가 지어놓은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 공장 건물에 대해서 기본 표준세율의 5배를 우리가 중과하자. 이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하자. 다만 이 5배를 재산세라는 것은 매년 규제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년 중과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5년간만 우리가 중과를 하자. 5년 이후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특례세율은 우리가 도시지역분 재산세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특례세율에 우리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반시설 비용이 필요한 거니까 얘는 표준세율에다 플러스 1000분의 1.4만큼을 더 추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표준, 그 다음에 이제 중과, 그 다음에 특례 이렇게 세 가지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보내주는 거예요?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고지서를 보내서 고지 납부하는 거다 이렇게 했었어요. 고지 납부. 그러면 여기 고지 납부가 되면은 요 고지서를 딱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는 첫 번째가 재산세가 얼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재산세에 대해서 곱하기 20%만큼을 지방교육세로 우리가 부과한다.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만약에 전세가 10만 원이 되면 얘는 2만 원 되는 거고 전세가 100만 원이 되면 얘는 2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 자원 시설세가 되겠습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 그럼 지역 자원 시설세는 얘는 병기세가 되겠죠.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세금이다라고 해서 병기세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재산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많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원래 세금은 금전 형태로 일시납 한꺼번에 내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금이 과다했을 때는 나누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누어 내는 것을 우리는 분할 납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 그럼 분할해서 납부하는 그 기준이 있죠. 어느 정도 넘어가야지 분할 납부가 되느냐. 얘는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할해서 납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납도 가능해요. 얘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물납. 그러면 물납은 얼마를 넘어야 되느냐. 자, 얘는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얘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50을 넘어가면은 분할해서 납부가 되는 거고 1000만 원 초과되면 얘는 물납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때 물납은 뭘로 물납하는 것이냐? 얘는 관할 구역 내입니다.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할이 아닌 것은 안 받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재산세는 분명히 뭐라고 했죠? 시군구세입니다. 그러면 시군구마다 자기네 관할에 있는 부동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즉 물납이라고 하지만 남의 시군구에 있는 그 부동산을 이렇게 건드리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관할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우리가 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재산세가 너무나 소액이 되면 징수 자체를 면제해 주겠습니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액이라는 것은 얼마를 말하는 거냐? 면제가 되려면 자, 이거는 2,000원입니다. 2,000원 미만이 됐을 때는 징수 자체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2,000원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2,000원이면 징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00원 미만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남은 내용들이 되겠어요. 자, 중요한 특징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토지 구분 우리 정리했었죠. 토지는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요게 좀 내용이 어려웠는데 요거는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요. 여러분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자로 했어요.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는 땅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데 땅이 모자라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즉 전국토의 70% 이상이 뭘로 돼 있었죠? 자, 이제 말할 수 있다. 이제 말할 수 있다. 네, 임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야는 개발 행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얘는 태생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다.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됐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토지를 구분하게 되자. 그래서 규제할 땅과 하지 말아야 할 땅. 그래서 규제가 되지 말아야 할 땅,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땅은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해야 할 땅, 규제를 해야 될 땅은 합산해서 과세를 하자. 합산해서 과세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합산과세가 되는데 합산과세 되는 토지에는 우리가 어떤 토지가 있냐?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도 있고 영업용 토지끼리 우리가 합산하는 것도 있다더라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우리가 종합합산이라 말씀드린 대로 종합합산으로 규제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영업용 토지는 별도로 우리가 합산하자. 그래서 이 용어를 반드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는 종비, 그래서 좀비, 그렇죠? 별도 합산은 영이별.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는 처음부터 비사업용, 즉 나대지라든가 잡종지 같은 개발하지 않는 땅은 당연히 종합합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땅, 얘도 종합합산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였는데, 즉 건물에 딸린 토지도 있고 건물이 없지만 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끼리 우리가 합산과세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 토지는 우리가 농지라든가 아니면은 목장용지라든가 아니면은 공장용지 같은 거, 자, 이런 땅들을 우리는 분리과세 토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규제가 되지 않는 땅 이렇게 설명했고, 규제되는 땅, 비사업용 부지는 종합합산, 영업용 부지는 별도 합산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얘는 저율로 과세를 하자. 0.07%나 아니면 0.2%, 농지 등은 0.07%, 공장용지는 0.2%. 물론 예외적으로 골프장용 토지라든가 오락장용 토지 별장이 있는데 골프장, 오락장 토지는 4% 고율 분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별장은 이제 건물과 토지가 통합해서 4%가 되는 것도 있었고요. 네,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분리과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종합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거나 만약에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땅이니까 예를 들어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땅들은 우리가 종합합산 과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했던 내용이니까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한번 볼까요? 저희 이 교재를 보시면서 자, 전 요 가지 설명할 때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240페이지.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이다. 이때 과세 기준일은 뭘 따지는 거였었죠? 납세무자를 우리가 따지는 거였었죠. 납세무자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바뀌니까 이 납세무자는 6월을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납세무자를 따질 때는 6월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대원칙인데 공보상 소유자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들여다보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자.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유권 변동 신고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공보상의 소유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납기는 반드시 암기를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납기는. 그래서 7월과 9월로 나눠지는데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의 2분의 1
그 다음에 토지와 주택 2분의 1은 9월인데 이때 반드시 기억할 거는 토지와 주택의 2분의 1이라는 거죠. 토지와 주택의 2분의 1은 9월달이고 나머지는 7월달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부가징수세액이 얼마? 20만원 이하인 경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이다, 7만원이다. 그러면 한꺼번에 걷는다. 즉 분산해서 내기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걷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다만 수시부가, 자, 수시부가라는 것은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 이걸 수시부가랍니다. 수시부가라는 것은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가 수시부가예요. 그러면은 정해지지 않고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납세지. 자, 우리 교재 3번에 납세지 있죠. 납세지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자, 거기 자료다 밑줄 쳐놓으세요. 소재지, 주소지가 아니라는 거, 소재지. 다음에가 징수 방법,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자, 무슨 징수? 보통 징수. 자, 보통 징수가 다른 말로는 뭐예요? 다른 말로는 고지납부죠. 고지납부. 자, 고지서를 발표해서 납부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거기 보시면 납세고지서 발급이 있는데 거기 파란색깔 칠해져 있죠. 며칠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7일 중에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빼면 5일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5일 전까지 발급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 병기라는 것은 나란히 기재하여. 병기라는 것은 나란히 기재가 되는 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소방분이 있다는 거죠. 소방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재산세가 이렇게 해서 한 장 고지서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한 장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따로따로 고지서가 날아가는데 한 장으로 보내자. 그러면 이때 얘는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세금을 병기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우리가 소방분, 네, 소방분이 붙습니다. 소방분. 우리 지역자원시설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방분 부분만 들어간다는 거. 소방분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나오죠. 3번에 소액징수면제. 자,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의 소액이 되면 징수를 면제해준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지해봤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재산세가 1,350원 나왔어요. 1,350원 고지해봤자 이게 뭐 우편비용, 발송비용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원이면 징수하겠다는 것인데 자, 이런 유사한 제도가 있어요. 이런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죠. 면세점. 즉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면제를 해주겠다. 이게 바로 면세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취득가액이 얼마? 네, 50만 원 이하죠. 5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50만 원까지는 부과하지 말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받죠. 얘는 최저한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최저한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일까요? 예, 6,000원. 6,000원 미만이 됐을 때는 오히려 6,000원을 걷어야겠죠. 이것을 우리는 최저한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5번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5번에 신고 의무. 자, 신고 의무 가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교재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부가징수 문제죠. 틀린 것은 1번 해당 연도의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00만 원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우리가 그랬었죠. 만약에 주택분 세금 원래 반반씩 고지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꺼번에 내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반반씩 하자. 다만 얼마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암기하죠. 그랬죠? 얼마 이하? 그렇죠.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걷는다. 7월 달에. 그 외에는 반반이에요. 그러면 얘는 20만 원 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부가징수하는 겁니까? 아니죠. 틀렸죠. 만약에 얘가 10만 원이다. 그럼 맞겠죠. 10만 원이면.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는
한꺼번에 부가징수는 기준이 20만 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 1번은 X. 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를 징수하는 거. 자, 우리 징수하는 걸 뭐라고요?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 하려면 고지서를 언제까지 7일 중에서 토요일을 쉬니까 발송 못해 빼면 며칠 나와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자.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5. 자, 3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별로 한 장, 네,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합니다. 예. 자,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예.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해요? 소액 징수 면제. 이런 제도를 소액 징수 면제.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않은 것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5번. 이때 신고 의무, 요게 개정된 거예요. 이 신고 의무가 뭐였냐면, 우리 납세문자를 따질 때 이런 게 있었죠? 6월 1일 현재 시점에, 그렇죠?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고지하자?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맞죠? 다만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되죠.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때 그 변동 신고는 6월 1일 플러스 10일 이내에 변동 신고하는 거죠. 10일 이내에. 그런데 이 규정을 더 늘려서 5일 연장해서 15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기 기준일부터 15일까지 변동 신고해라. 다만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때 신고는 세금 신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산세라는 것은 계산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 제도인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액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신고는 소유자 신고입니다. 소유자 변동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자 변동 신고는 6월 1 플러스 10일까지다. 자, 그런데 요 신고 기한이 10일에서 15일까지 연장이 됐다는 거죠. 여유 있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 등 상속으로 변동이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소유권 변동 신고 사항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유권 변동이 있었지만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 기업부터 비읍에 있는 거다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그 미음에 보시면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유자라든가 그 다음에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변경이 되어 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려는 경우에 그 공부상의 소유자. 네, 바로 이제 요런 내용이 이번에 추가돼서 개정돼서 들어온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공부와 사실이 다르다. 그럼 변동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명시를 했는데 근데 이걸 얘기하지 않아서 그냥 공부상에 반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신고해 주면은 실제 소유자에게 고지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으니까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한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의 물납입니다. 자, 물납에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물납. 자, 물납은 우리가 금전,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대신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많길래 물납할 수 있냐. 딱 보니까 많아요, 적어요. 많네요. 그렇죠? 자, 자그마치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 1,000만 원입니다. 예,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우리가 초과하니까 물납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저기서 아무 부동산이나 물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요? 관할 구역 내 부동산만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납도 미리미리 금전 납부해야 되는데 현금 납부해야 되는데 물납 형태로 바꾸는 거니까 미리 신청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미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신청이냐? 얘는 허가사항이거든요. 즉 물납을 신청했는데 이 물납의 현황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갑구하고 을구를 딱 보니까 을구상의 근저당이
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거 물납해봤자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불허가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관리 처분이 부작동하되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허가 통지를 받았어요. 만약에 그랬을 때는 10일 이내에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 부동산이 A 부동산이 있고 B동산이 관할구역에 있는데 A를 가지고 물납을 했더니 뭐 권리관계가 복잡한 거야. 받아봤자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빼고 B로 대신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물납은 평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 평가는 뭘로 해야 되느냐? 얘는 과세 기준을 현재 시점에 시가로 우리가 평가를 하자. 시가로 우리가 평가하자. 네. 그러면 시가라는 것은 현 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고시한 가격이에요. 그럼 지자체가 고시한 가격을 우리는 시가 표준 얘기를 하고 그와 유사한 감정평가세 감정가에 그다음에 수용 공매가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의 평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납은 요건 및 대상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고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신청 허가해라. 그러면 가로 2번에 신청 1번, 2번 나와 있죠. 자, 1번, 2번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자,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 했을 때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 기준 현재 시가로 하자. 6월 현재 시점에 시가로 하자. 그러면 시가는 호가가 아니라 지자체가 고시한 가격이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해석이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박스에 토지주택은 시가표준액, 건축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우리가 지자체가 고시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물납에 대한 문제로 가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물납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물납은 틀린 것은 자, 물납은 신청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죠. 물납은 신청 허가 요건을 가지고 있다. 신청 허가 요건이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해야지만이 물납이 가능하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실제 물납을 물어본 케이스예요. 요즘은 이 문제 스타일 이렇게 실무적인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그렇죠? 성남시 소재가 바로 뭐가 될까요? 관할이 되겠죠. 얘가 관할이 되죠. 관할. 자,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전세 물납은 그렇죠. 자, 중요한 질문이죠.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물납은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다만 불허가를 받았을 때는 관할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물납은 물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인데 이때는 물납했을 때는 네, 물납이 있으니까 금전 납부 물납이니까 납부기한 내 납부된 것으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가 4번입니다. 그럼 물납하려는 자는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미리 신청해야 됩니다. 5번,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허가를 받지 않아 통지를 받았을 때는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 변경 신청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허용이 돼야지 끝까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있는데 얘는 권리관계가 복잡해. 근데 얘는 깨끗해. 그럼 이거라도 받아야죠. 그렇죠? 허용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말이 안 되는 게 허용이 안 되는데 금전으로만 납부한다? 뭔 소리입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물납해야 되는데 물납 물건이 안 좋아서 이런 상태다. 그래서 다시 돈으로 낸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네. 말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자, 답은 5번. 자, 이런 식으로 물납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입니다. 이것도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분할납부 요건입니다. 자, 분할납부 요건. 요건은 얼마 초과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입니다. 250. 이것도 반드시 기억. 물납은 방금 우리가 얼마 초과했었죠? 빙고. 1000만 원 초과. 그러면 250만 원 초과되면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한다. 자, 그 분할납부 기준 금액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는 박스에 돼 있죠? 박스에다가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한다고 돼 있어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자. 그 다음에 이 세금이 500만 원 넘었을 때는 그 세금의 몇 프로야? 50% 이하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만약에 요 재산세가 300만 원 나옵니다. 300만 원 나와요. 3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250만 원을 내고 그 다음에 다시 2개월 이내 50만 원을 납부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세금이 600만 원이 나왔다. 600만 원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세금의 반이니까 300만 원 내주고 다시 50%인 300만 원을 납부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가 분할 납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신청을 미리 하는데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분할 납부 1, 2, 3번 다 잘 봐주시겠어요. 4번의 세부담의 상한, 이것도 별 표시. 자,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재산세는 말씀드린 대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인데 과세표준이 뭐라고 했냐면 시가표준액으로 조회를 한다고 했었죠. 시가표준액으로 조회해주고 여기다가 무슨 비를 곱해준다? 그렇죠.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해준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시가표준액치가 올라가고 공정시장가격비율이 올라가고 세금 요율이 올라가 버리면 전체 세금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만큼 내기로 했는데 이걸 다 만약에 전년도보다도 이 모든 요소가 올라서 세금이 갑자기 급등합니다. 막 2배, 3배 나와요. 그럼 이걸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상한을 두자. 한도 비율을 두자 이거예요. 그러면 상한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150% 돼 있고 주택은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예요. 이때 요거 별 표시가 되는 거죠. 150%가 아니라 130%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죠. 뭐 2021년도에는 10만 원이 나오던 것인데 2022년도에는 20만 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0만 원 나올 게 20만 원 나와버리면 2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2배를 다 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150%다. 그러면 15만 원까지만 우리가 내주면 되겠죠. 15만 원. 그렇죠? 15만 원. 그러면 나머지 5만 원은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비율이 만약에 110%다. 그러면은 10만 원에 대해서 110%다. 그러면은 얘는 11만 원 내는 겁니다. 그러면 9만 원은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9만 원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비율이 낮은 게 더 좋겠죠. 그렇죠? 토지 건축물 주택이 비율이 더 낮은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105, 110, 130%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주택은 150%가 아니라 130% 많아봤자. 그 다음에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그 일본의 토지 건축물, 네, 기본이 150%예요. 이건 반드시 암기. 그다음에 주택은 나와 있는데 1, 2, 3 나와 있습니다. 이때 얘는 6억을 넘었을 때는 150%가 아니라 130%.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개정된 게 있어요. 다만 법인 소유 주택의 재산세 부담률은 종전 105에서 130%, 150%로 조정되었다. 예. 이것이 올해 이걸 나눠줘서 개인일 때는 105, 110, 130%다. 105, 110, 130% 한다. 이렇게 됐는데 법인일 때는 주택법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얘는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 안 따지고 무조건 150%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일 때는 3억까지는 105, 3억 초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하지만 법인은 무조건 150% 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그 내용 요약 정리되어 있죠. 네. 그럼 여기 보시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 얘기죠. 갑은 6억 원인 주택. 그럼 6억 원인 주택은 3억 초가 6억 이하예요. 3억 초가 6억 이하. 6억까지의 주택입니다. 이랬을 때는 2021년도에 고지가 됐어요. 고지가 된 전세가 50만 원이고 2022년도에 낼 게 124만 원이다. 그러면 자, 6억까지는 5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몇 프로? 110%가 되겠죠. 110%. 그러면 얘는 55만 원이에요. 55만 원. 55만 원 되겠습니다. 55만 원. 그럼 최대 55만 원까지만 내라는 거죠. 물론 올해 개정이 돼서 만약에 주호가 갑이 아니라 빵빵주택법인 그랬으면 무조건 150%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인지 법인지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얘는 124만 원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 얼마까지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55만 원까지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248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5번에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1 플러스 1. 자,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도시적분 제외. 그러면 제가 여기 고지서를 보면은 이거는 재산세가 얼마. 그러면 재산세 1 플러스 1에는 지방교육세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이 재산세의 20%니까 부가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병기세다.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세금인데 얘는 성격이 독립세예요. 원래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따로따로 고지가 되는데 고지서를 한 장, 두 장 날리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으로 보내주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납부, 물납, 소액징수면제 다 설명을 드렸었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방세 중에 목적세 가볍게 정리하고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